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평창올림픽은 잘 끝났고요. 이 올림픽으로 살아난 대화의 불씨를 어떻게 잘 살려나갈까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네요. 남측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과연 북미 대화도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의견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 오늘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설 점검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인데요.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오늘의 토론 주제는 이 평창올림픽을 결산해보고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에 대해서 지금 첨예한 대립이 있죠. 이 문제 토론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고요. 서지현 검사가 시작한 한국의 미투 운동 딱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지난 한 달을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남 중인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 오늘 낮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가졌는데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이미 밝혔다. 이렇게 미국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밝혔네요. 반면에 보수야당은 이 김영철과 대화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그 보수야당을 향해서 무책임한 정치 공세 그만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죠. 며칠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연결해 봅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수야당의 공세를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일단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을 되는 것을 원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한 거기에 나아가서 북한의 핵 문제가 있을 때 제재와 함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상대방까지는 우리가 지목하거나 지정을 결정할 수 없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근거도 없고 또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에도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현재 하고 있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말 수준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에서 이제 그러한 정치 공세는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비판과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천안함 유족들이 또 모여서 성명도 내고 시위도 하시고 하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대화의 상대방을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상황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좀 더 근거 있게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근거 없이 정치의 공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가족분들,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 또 그 가족분들의 정말 그 가족이 사망한 거에 대한 그런 심정으로 해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있고 내일 북한으로 돌아갈 모양인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대화 용의가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진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지만 그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할 필요도 있고 또 북미 간의 대화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아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대화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에 조그만 결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핵화 문제를 딱 집어서 아마 거론하신 모양이고 지금까지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단계론 일단은 동결을 시켜놓고
대화를 거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국제사회의 제재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런 논리를 전개한 건 맞습니까 우선? 일단은 이제 거의 비공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근거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비핵화를 위한 이제 북미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미 대화의 용의를 보인 것은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된 건데 네. 현재 비핵화에 대해서 바로 북한이 선뜻 동의하면서 하는 것은 좀 기대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반대한다라고만 또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북미 대화를 하면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비핵화를 위한 그런 과정 절차는 앞으로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예.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과 이방카가 뭐 한 자리에 있긴 했지만 공식적인 만남 이런 건 없었었는데 예. 북한에서 이번에 온 대표단 가운데는 북한의 그 외무성과 외교부 쪽에 그 담당 국장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름아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 접촉은 있었답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공식적으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분장이나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을 만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방카 보좌관과 또 김영철이 공식적으로는 만나지 이제 대강 타당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련 실무자 사이에서 물밑 대화가 있었거나 또는 예. 우리 정부 인사를 매개로 해서 간접 대화가 있을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투명하게 남북의 대화 또 남북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물밑 대화가 있었다면 조만간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순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지금 일단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평양으로 초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을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인데 예. 뭐 그걸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한미 간의 대화와 조율이 필요하다. 뭐 그 사이에 북미 간의 대화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순서가 어떻게 잡히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지나친 기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 이유가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대화, 또 북미 관계 대화 개선 이런 조건과 여건이 잘 맞아 가야만이 남북의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 것 같고 실제 그게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남북의 정상회담은 철저하게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예. 지금처럼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우린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서 남북의 정상회담을 생각하거나 또 남북 정상회담 대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목적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성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그 당장 이제 패럴림픽 끝난 후에 한미 연합훈련 여기에 대해서 일각의 뭐 주장이긴 합니다만 완전 중단이 아니라도 예전보다는 조금 축소하는 형태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일 날 그 송영무 장관이 국방위원회 상임위에 와서 이야기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패럴림픽까지 종료되는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발표 전까지 이제 NCND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민감하게 하고 또 공조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뜻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중단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라 축소 정도는요? 축소 포함해서 이렇게 실제로 송영무 국방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의논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의주시해야 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 200여 곳이 정부에 폐쇄 후에 5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2번째 방북 신청서를 냈어요. 다음 달 12일에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싶다, 이런 호소인데요.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은 개성공단에서 어떤 업체를 운영하셨나요? 저희는 2007년도에 후발로 들어갔고요. 예.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망 관련한 그 필수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예. 거의 뭐 종업원은 몇 명 정도 있는 공장이었습니까? 저희는 중국에 원래 이제 1992년에 이제 들어가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예.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서 후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00여 명 남짓하게 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 2016년 2월 10일 갑작스럽게 폐쇄될 때 그 혹시 완제품이라도 좀 다 들고 오셨나요?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그 하루 만에 그 뭡니까 폐쇄 추방이죠. 추방이라고 해야 맞는 얘기인데 추방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또 그때 이제 설날 연휴 마지막 날에 이제 그런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들어갔을 때 추방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때 이제 인질로 이렇게 잡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차량도 한 대, 그리고 들어가는 인원도 1명만 들여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완제품이라든가 원부자재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었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었죠. 저희도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 차 지붕 위에다가 뭐, 산더미처럼 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그 줄로 묶어서 그러고 이게 오시던 모습이 나오는데 바다에 이제 고기 잡는 어망, 그물 이건 사실 그렇게 가져오기도 좀 힘들겠네요. 우선 부피도 크고. 뭐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 설세고 나면 이제 봄철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완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적재를 해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다라고 봐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피가 커가지고 우리 남측 CIQ에 와가지고 그게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 사진도 이렇게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 만들던 기계들 그리고 그때 다 생산해놨던 완제품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전혀 모르고 뭐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유통이 되어지고 있다. 뭐 시설 장비도 뭐 국경 뭐 이런 쪽으로 그 매매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2년째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 물건들 어떻게 잘 있는지 좀 보겠다는 거죠? 이번에 방북 신청하신 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3번을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불허를 했었고요. 신정부 들어가지고 지난 10월 말에 그 외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기계가 무단으로 이제 가동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보도가 접해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뭐 기업이 원한다라고 보면은 방북을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전 교감이 있어가지고 뭐 즉각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뭐 북에서 이제 단호히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5번째 신청을 지금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방북을 도와주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북한이 반대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예년에 뭐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지금 남북 화해의 어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조성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좀 호사다마라고 해가지고 참 이런 좋은 일에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뭐 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이제 보수층 이런 데서는 뭐 지금 이런 난국에 무슨 개성공단 타령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경계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노심초사 끝에 이미 한 달 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올림픽 전에 저희가 이제 올림픽이 종료되어지면은 방북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남북 간에 무슨 뭐 통신선이 뭐 이런 것도 다들 막 끊기고 단절돼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 새로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서해 군통신선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예. 그 전 정부나 우리 그 친정부에서도 무슨 수단으로 이제 그걸 북측에 이제 전달을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반대 이유였었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요번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그게 복원이 되어지고 예. 경의선 육로라든가 그다음에 하늘길, 바닷길이 전부 그 지금 왕래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남북 협력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예. 지청에 두고 있는 자기 시설물 공장을 갖다 점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네.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 지금 이렇게 남북 화해 모두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근데 지금까지 입장은 이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한 제재 위반이면 못한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 그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분은 좀 불만족스럽지만은 저희도 뭐 저희 대통령의 그런 언급에 대해서 예. 뭐 지지는 못합니다만은 뭐 그 부분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개성공단 뭐 재가동을 뭐 이렇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이번에 가는 것도 시설물 점검이고 예.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이 마지막 골이지만은 예.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렇죠, 것이지. 그렇죠. 예. 뭐 당장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조금 물꼬를 터놔야 그 예.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엔 안보리 어떤 변화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에 대비하자 이 말씀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아이고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주변 기업인들 고생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고생으로 따지자면은 참 이런 게 진짜 고생이구나라는 걸 새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그야말로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고생으로 끝나면은 뭐 그게 뭐 다시 복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예. 끝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참 악전고투 끝에 살아남아야 그런 어떤 재가동의 불씨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 또 북한의 반응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정쟁 안 한다. 우리 정치권 그런 거리안도 낸 바 있습니다만 사실 참 무색하게 됐네요. 중간중간에 사실 법안도 좀 처리하고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주목을 또 못 받긴 한데 마지막에 특히 그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 예. 방남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길에 나가가지고 밤샘 농성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집회를 오후에 했어요. 네. 장외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도 분위기가 싸움했다면서요. 그렇죠. 장외도 장외고 오늘 정세균 의장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재했어요. 매주 모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탄압하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한다.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으로 변질시켰다. 한국당은 국회를 지키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외가 아니라 국회를 지키겠다? 그건 다행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요? 그 정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합의문을 못 냈고 회동 중에 이제 뭐 고성도 이제 새 나오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장실 문이 아주 두껍거든요. 예. 그쪽 밖으로 고성이 새 나온다는 말은 진짜 이제 고성이란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런 모임을 하면은 통상 별 내용이 없는 합의문이라도 내놓습니다. 언제 국회를 연다, 뭐 서로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이런 걸 내놓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언제 국회 연다는 합의도 못 이루었다? 네. 거의 걸림돌이 뭐예요, 지금? 일단 표면적 쟁점은 임종석 실장 국회 출석 문제예요. 청와대는 이제 국회 운영이 소관이고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원내대표죠. 그렇죠. 김 원내대표는 간사 간 협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운영위원장인 저는 수용하겠다 말했는데 그 간사가 자유한국당 간사하고 민주당 간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뜻인 거죠. 예. 그러면서 만일 임종석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판단을 내리겠다 이랬어요. 얼마 전에 그 임 실장이 국회에 왔을 때 김 원내대표가 뭐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하세요. 뭐 여기는 국회입니다. 이러면서 신경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연장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김영철, 박남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물어볼 일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임시일장이 국회에 나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당들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이 교섭단체라고 해봤자 이제 3개인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남북 대화를 하기 전에는 남남 갈등 해소하는 게 선결돼야 된다 하면서도 한국당의 행태는 더 악화시키고 해결을 어렵게 한다. 이러면서 국회 정상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 그러면서도 임시일장이 국회에 나와야 한다라고는 힘을 또 이제 한국당 쪽에 보탰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 박남이 큰 문제죠. 국회에 나와서 설명해야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네. 이게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머무르고 있고 뭐 어차피 내일 돌아가지만은 이 사안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쭉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 나와서 속속들이 시시콜콜 보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변수를 짚어보면은 임종석 실장이 국회에 나오느냐 마느냐, 제 생각에는 나오긴 나올 건데 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하면은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지금 한국당은 어쨌든 이 김영철 박남 건으로 여론의 질타도 받지만은 오랜만에 당력을 모으고 있거든요. 뭐 주류 비주류 할 거 없이. 장외투쟁, 그렇죠. 철야 농성까지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 얼굴 안 비치던 김무성 의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맡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뭐 출구 전략이 있어야지 나올 거예요, 국회로. 그 다음 고개는 개헌의 고개인데 청와대 자체 개헌안이 3월 초중순에 나온다는 게 지금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또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못 받는다, 안 된다 이럴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 각 당 경선이 되는 거죠. 그럼 쭉 지방선거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국회는 일은 언제 해요? 그러니까요. 다만 GM건 같은 것은 오히려 국회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여야 할 말도 많고 또 실제로 일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나 몰라라라고 하면은 비판에 워낙 직면하게 되니까 사실 그러니까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어야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인 거죠. 말이 안 되죠. 예. 아유, 맨날 저는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개헌 문제는 개헌 문제 따로, 뭐 김영철 박람회 따질 건 따로. 대신에 경제 문제, 민생 문제는 따로. 그러니까요. 제발 좀 따로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했던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관리 중인 개들을 방치해서 개 79마리가 사망했다는 뉴스. 지난 주말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네, 생존해 있던 개 20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떼죽음을 당한 개가 모두 100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00마리가 넘게 숨져요? 네, 경찰에 따르면 펫숍 주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펫숍을 운영하면서 사육 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의뢰자에게서 보호비, 책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개를 방치했습니다. 네, 발견 당시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이나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사망한 20여 마리 역시 파보나 홍역,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게 뭐 사체가 부패될 정도까지 방치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병에 걸리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죽고. 네네. 이 업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동물 학대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는 사례 자체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만큼 경찰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업주가 꼭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국방부가 최근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대가 주둔해 있는 그 이른바 위수 지역,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휴가와 달리 외출 외박 시에는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곳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접경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은요, 보통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식당, 숙박업소, PC방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런 제한구역 설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고 국방부 폐지를 건의했고 국방부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이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상권을 무너뜨려서 이제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의 시장 군수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120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 라면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서 국방부 결정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왜 군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느냐. 군인 등골 브레이커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이 좀 눈에 더 많이 띄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접경 지역 주민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갈 수도 없고 참 좀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펜과 연필을 쥐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국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이 영국 심장재단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서 마지막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글씨 쓸 일이 없다 보니까 펜과 연필 쥐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거죠? 네. 그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예. 그 셀리페인이라는 소아치료 전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요즘 어린이들은 10년 전 어린이들과 달리 손 근육을 단련시키거나 손재주를 지니지 못한 채 등교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영국 초등학교에는 손글씨 쓰기 과정이 있긴 하지만요. 일부 학교에서는 태블릿 PC와 연필을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어린이가 집에서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전자기기 때문에 글씨를 늦게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인 거죠. 뭐 우리나라 아동들도 스마트폰 중독 많잖아요. 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만 3세에서 9세 유아 아동 10명 중 2명꼴로 스마트폰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장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녀의 뇌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손재주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제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 좀 결산해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문을 둘러싼 논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은 중계 많이 보셨어요? 네. 저는 아주 컬링 보는 재미에 푹 빠졌었는데 갑자기 허탈감이 생겨요. 지금 뭐 볼 게 없어서 부재입니까? 장혜찬 씨도 많이 보셨어요? 네, 저도 컬링 경기를 사실 제일 재밌게 봤었고 그러게 말이죠. 또 폐회식도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뭐 잘 됐죠 올림픽? 네, 잘 됐죠. 잘 됐고 저는 이제 어제 폐막식에 갈 수 있었는데요. 아, 예. 저는 누구보다 송승환 감독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 개폐막식 총감독. 네, 개폐막식 총감독인 송승환 감독이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린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예, 그게 국악과 예. 뭐 하여튼 서양 음악과 이게 퓨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율동, 무용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의상도 네, 한복의 현대화. 네, 한복과 뭐 한복의 현대화 그다음에 그 어쨌든 세계화 등등이 막 다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른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도 훌륭하게 수행할 만한 국력이 있는 나라구나. 네, 이게 오랫동안 그게 쌓여온 거잖아요. 그 국력은 그런 생각. 그래서 되게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제 안에서 더 높아지는 느낌? 스스로? 네, 더 높아지는 네, 그런 거였고 거기에 또 최첨단 기술까지 결합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드론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드론의 효용성이 나왔지만 드론을 이런 큰 세계 행사의 개폐막식에
이렇게 활용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는 이제 드론으로 우리 그 수호랑 모양을 하다가 하트로 그러니까요. 예, 마무리를 했고요. 네. 그 예술적 완성도, 웅장함 뭐 이런 거 해서 되게 송승환 감독을 칭찬하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선수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요즘 맨날 입에 영미가 붙어 있어가지고 뭐 하다가 우리 딸한테도 영미야 이렇게. 따님 이름이 영미예요? 아닌데. 알겠어요. 예. 장혜산 씨도 좀 평을 해보시면. 이번 올림픽에 관련해서는 IOC나 국제사회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문재인 정부가 올림픽 준비를 단기간에 잘했다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시장 경제, 돈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적자가 예상됐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흑자로 전환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이제 올림픽 이후에 평창이나 강원도에 조성된 이런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숙제로 남았지만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가 올림픽을 단기간에 준비했듯이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 이번 올림픽에서 저는 그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저변 확대가 가장 주목할 점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전에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제 엘리트 체육으로 뭐 쇼트트랙이나 이런 부분 엘리트 선수들을 직접 양성하는데 이제 메달을 위해서 양성하는데 집중해 있기 때문에 파벌 문제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이번에 비화가 됐었지만 뭐 컬링이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스노우보드에서도 메달이 나왔고요. 봅슬레이. 네, 봅슬레이에서도 메달이 나왔고 스켈레톤 이런 다양한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서 정말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발판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참 많이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이신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재임하는 중에 올림픽이 됐다면 이 개폐회식 총감독을 차은택 씨가 하지 않았겠냐 하면서 이 참 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영남 출신의 보수적인 지지자들조차도 이번 올림픽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이나 뭐 개폐회식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여론을 제가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 개폐막식 참 좋았다. 근데 개폐막식 예산이 다른 과거의 올림픽이나 앞으로 있을 베이징 올림픽에 이미 책정된 예산에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더 훌륭해 보이는 측면이고, 장희찬 씨 이제 흑자를 또 기록하게 돼서 잘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초반부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 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쭉 나온 게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못하다 보면 개폐막식 또 선수단 뭐 이쪽에 먼저 예산을 쓰고 자원봉사단에게 들어갈 예산은 가장 맨 마지막에 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입히지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초반에 특히 후반부 가서 뭐 조금씩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참 그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정말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우리가 큰 박수를 다시 한번 꼭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폐막식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가는 곳곳에 서서 이제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정말 유종의 미까지 거두는 모습. 거기서 또 제가 아는 후배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고 뭐 쭉 과정이 있었는데 그 예산도 사실은 거의 이전 정부에서 다 짜여진 거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정부가 예산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승환 감독하고 또 무대 예술 감독이 계신데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돈 때문에 고생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우리가 했던 그것들이 그 개폐막식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자봉이 그렇게 많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대한민국은 자봉 천국이다 이런 무대에 서는 분들도 자원봉사. 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장혜찬 씨가 해야 더 빛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참 좋은 선택을 했구나, 대선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평창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이 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평창 기간에 북한이 또 도발을 할까 봐 네. 가슴을 졸였던 거잖아요. 뭐 외국에서도 선수단 보내느냐 마느냐 뭐 논란이 되고 그랬었죠. 그랬고 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원래 위기가 증폭되면 우리나라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남남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야당이나 언론들이 막 흔들어서 결국은 평양올림픽이라는 조업까지 만들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딴죽을 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신경전도 벌여야 되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실제 위기보다 더 위기가 증폭된 상황인데 네. 대통령께서 단 한 번 짜증 섞인 말을 안 내보내는 예, 이전에 보면 좀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관리해내고 국민과 호흡하면서 평창올림픽을 이렇게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이끈 점은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이전부터 잘 알아온 저도 저렇게 대통령이 인내심이 강하셨나. 그 진정성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장혜찬 씨가 얘기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못 참고 먼저 얘기해 버렸네요. 제가 앞서서 지금 뭐 올림픽 유치, 성공적인 유치와 관련한 진행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칭찬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종의 미라는 단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 김영철의 예. 이 방안을 허용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 이제 그 얘기로 갑시다. 좀 흐려지지 않았나. 네. 그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꺼내보십시오. 네. 김영철 부위원장 허락하면 안 됐던 겁니까? 뭐 그 부분 사실 이제 2014년에 군사회담으로 왔을 때는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환영하는 논평도 내놓고 뭐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게 이제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지적이야말로 사실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물타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떤 면에서 달리 봐야 되는가 2014년과 지금은 군사회담 대표로 오는 것과 올림픽 폐막식에 국빈급 대우를 받는 사절로 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뭐 살인 용의자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만나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그 용의자를 우리 집 안방에 불러서 축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4년에 환영했는데 왜 지금 반대하느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장소 역시 당시에는 중립지대인 판문점에서 했었고 김영철에게 분명하게 당시에는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인정 및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안함 사과 요구나 뭐 비핵화 관련한 전혀 어떤 이런 방법 언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립지대인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한국에서 기빈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 저는 유족들의 반응, 유족들과 좀 더 미리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었을 텐데 예. 잘 수습이 됐지만 선수들과 미리 소통하지 못했다는 게 참 큰 문제로 떠올랐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이 김영철을 보내겠다 제기했을 때 하루 정도라도 딜레이를 걸거나 난색을 표하면서 유족들에게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먼저 의견을 구하는 소통 정부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천안함 유족들이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상당히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최민희 전이요. 우선 태도 바꾸기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황병서, 최룡의 김양건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안방까지 들어온 거죠. 예, 왔습니다. 근데 그때,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때. 그러니까 이건 체육 행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당 쪽에서는 별로 비판을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체육 회담이나 체육 행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중요한 건 김영철이 2014년에 군사회담에 남측 회담장에서 회담을 할 때 한나라당이 환영했던 이유가 있었을 새누리당 거고요. 예, 새누리당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사람이 북한의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것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실세였기 때문에 환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이 평화올림픽 기간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북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안 받겠다. 대표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거부할 수 있느냐. 예, 올림픽 기간 중에. 예.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세인 김영철이 내려와야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은 북한이 뭔가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게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거를 예. 뭐 2차례에 걸쳐서 지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많은 남남 갈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측이 김영철을 대표로 내려보낸 것을 받은 것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범으로 치면 6.25 전범이 제일 상처가 큰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천안함도 큰 사건이지만 6.25가 더 상처가 컸겠죠. 그 6.25 전범은 전범으로 치면 김일성, 김정일이 전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승적인 안목으로 헌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김정일과 6.15 회담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정일과 만납니다. 만났죠. 평양에 가서. 그리고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도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논리대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문제인 것이죠. 전범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고 한 분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서적으로 천안함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드립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쟁 불안에 시달렸어야 했다는 거. 그리고 이 100일간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에 정말 그 제한된 평화 공간에서 어느 정도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고 있고 그 사이에 좋습니다. 도발이 없었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찬 씨도 반론해 보시죠. 저는 우선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누누이 계속 인정해 왔고요. 그 부분은 사실 김정은의 특사인 김여정의 방남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예전과는 다르게 국제사회가 유례없는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이방카가 방한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 일성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 임무를 면제해주는 예외는 최희 국가체육지도원장이 왔을 때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예외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 구멍을 만들려는 북한의 의도에 좀 따라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정말 이 통전부장인 김영철이 남북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외에는 답이 없는 대안이 없는 사람이라면 서훈 국정원장이 예전의 사례처럼 판문점에서 그를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을 이 올림픽 폐막식에 빛을 내게 해주는 거 국빈급으로 대우해주면서 2박 3일 동안 이 우리 한국 영토로 방문하게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 유족들이 많이 화를 내는 부분은 국방부와 이 관련 부처의 후속 대응에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미리 좀 유족들의 견해를 묻는 의견을 구하는 소통이 미비했다는 게 이제 사전 조치 미흡이라면 이 대승적인 선택을 지지해달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명시된 적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 통일부 국방부가 김영철을 비호해주는 발언을 했던 것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유족들이 통일대교에서 밤샘 시위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전진교라는 다리로 우회도로를 이용했다 하는데 이게 국방부에서는 민간 도로라고 합니다만 이후에 또 다른 후속 보도나 그 당시 이제 GOP, GDP 근무했던 병사들이 사실은 그게 민간 도로가 아니라 군사 작전용 도로라는 증언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참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을 많이 내는 것 같고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 천안함 피격 사건 합동조사 보고서에 지시 주도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정찰 총국장인 김영철이 천안함의 책임자라는 것은 2010년 국회 이제 국방위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부분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시한 부분이 있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때 그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 주된 이유로 김영철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가 김영철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총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여러 예외를 적용하면서까지 그리고 좀 국방부나 통일부의 후속 답변이 좀 미비하고 유족들을 더 분노 사게 하는데 그 후속 답변도 좀 저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최민희 전 의원이 편 논리 가운데
사실 6.25 전범이 더 문제 아니냐. 김정일을 만난 것, 이것과 이제 비교하신 그 논리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뭐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정말 이 정찰 청국장이라고 하면 그 천안함 피격을 지시한 정말 그 실무선에서의 핵심 책임자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 게 정상회담 뭐 비핵화 의제를 들고 나왔다면 모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이 뭐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거. 미국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비핵화라는 의제를 들고 오면 대화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물 보따리나 의제를 들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까도 말했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판문점에서 했으면 됐을 것을 굳이 이렇게 기빈 대우를 해주면서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와는 다르게 국제사회의 제재가 정말 물샐 틈 없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예외를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최민희 전 의원. 우선 자유한국당은 그 쓰레기부터 좀 치우고 가지. 그렇게 거기 앉아서 시위하고 밥 먹고 쓰레기 안 치우고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정말 평창의 자본과 촛불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쓰레기 한 점까지 치운 걸 생각하면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 제가 안 가봤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한 거죠. 그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럼 이제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하나하나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남북 정상회담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3국에서 양 나라의 실세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도 공개적으로 김여정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 기간에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저는 뭐 이런저런 비밀리에 접촉 등 뭐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공개된 평창이라는 평화 공간에서 북한도 실세를 내려보내서 이렇게 다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사도 밝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여건을 조성해가는 과정에 북한이 협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관련하여서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왔던 분과. 그러니까 김영철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한 대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의 외환 금융거래가 금지돼 있고 또 국내 자산 동결의 제재를 받는데 방문 제한의 경우는 이번에는 왜 지난번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풀어줘야 되는데 이번 그런 절차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북 제재의 구멍을 김영철에 대해서 우리 다시 적용했다. 이 부분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자 제재는 방미 금지인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없는 제재를 유엔이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주 명확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더 발언 기회 드릴 거예요. 이건 어떤 합의점이나 이거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장해찬 씨, 그다음 최민희 전 의원께 한 1분 반씩만 마무리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이제 끝나는 건가요? 네. 토론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김영철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장해찬 씨부터. 저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이트의 발언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미국이 이 테러리스트인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먼저 김영철이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직접 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죠. 이 천안함 책임이 김영철에게 있음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통일대결을 막아서고 했을 때 북한이 과연 어떻게 보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내려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시험하는 동시에 그들이 이 대북 제조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는 사인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이 국민들 또 이런 관련 유족들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화를 추구하는 모습 그런 원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그리고 2010년에 국방부 장관이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인정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 앞에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전제했고요. 개인 생각으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그다음에 미국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철을 지목해서 천안함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천안함의 주범이다라고 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사실이도록 말씀드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도 김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지시 없이 어떻게 김영철이 천안함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천안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첫째는 북한이 비밀리에 내려와서 천안함을 폭파할 때까지 알지도 막지도 이후에 응징하지도 못했던 MB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능합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은 탄핵을 반대한 14%를 바른미래당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길 기대합니다. 네. 자, 매주 올해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젊은 보수와 토론하는 시간. 그동안에는 대체적인 그 토론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에도 일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발견하는 그런 토론들이 했었는데 오늘 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서는 아주 불꽃 튀는 양쪽의 이 시선 대립이 느껴졌네요. 한 시간 더 하고 싶네요. 네. 청취자분들은 어느 쪽 편을 들으실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미투운동 관련 발언, 이게 많은 화제를 참 낳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미투운동하고 그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네, 뭐 이른바 공작의 이용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금태섭 의원이 여기 반론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다스회의다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논란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이 발언은 참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김어준 씨 발언이 지금 왜곡돼서 해석되고 있다면서 금태섭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나 정청래 전 의원이 왜곡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 논란을 기사로 썼는데 기사 제목만 보면 이 김어준 씨가 마치 미투 운동 자체를 가지고 보수 세력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 발언 내용은 미투 운동이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보수 언론 보도가 사실 왜곡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도 오늘 TBS 라디오 통해서 그런 취지로 자신의 발언 내용을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그렇게 봐도 그 발언 자체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금태섭 의원의 그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앞으로 새로운 폭로자가 나왔을 경우에 혹시 저게 정권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의도를 의심받는 상황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는 또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검열로 작동하게 될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특히 은폐되고 축소되는 게 다반사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상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좀 주변에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걸 진보 보수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처벌하고 바로잡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나아가서는 좀 권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친고죄 조항이 없어진 2013년 6월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피의자로 소환이 됐는데요. 검찰도 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이 성폭력 사건 수사에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을 했는데요. 이상주 전무는 검사 출신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이제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 담당 상무를 맡은 바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제 해외 법무 담당 상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이 다스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추측을 했었는데요. 네. 검찰은 일단 삼성의 다스 관련 뇌물 사건이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는 별도의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해로운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또 다음 뉴스요. 미국 철강 수입 규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미국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딸린 3개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연합까지 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미국 철강 업계에는 가장 이득이 된다는 점에 이 권고안의 내용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실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US 스틸을 비롯한 미국 철강업체 주가가 일제히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3일에 펜실베니아주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영향을 좀 고려해서 선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입 규제 방안을 결정을 해서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24% 관세 이게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만 뭐 50몇 % 관세인가 이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한테는 나은 시나리오인 거죠. 이제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피해 보는 것이고 좀 정도는 그 이안보다는 덜 하게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뭐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조치의 근거가 이제 무역확장법에 규정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라인에서 이 시나리오에 반대하는 좀 기류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의 경우에는 철강 수입 규제하는 것 자체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핵심 동맹국들을 전부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이란이 차악인 것이지만 이 미국 안보 라인들 입장에서는 이안이 차악이 될 수가 있어서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가 될지 모르겠군요. 그런 셈이죠. 자, 다음 뉴스는요?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친 집권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가 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을 없앨 것을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건의할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전인대는 거수기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게 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주석의 임기가 없어질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현대 중국에서 공산당 총석이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이렇게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맡은 상태로 장기 집권하는 사례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이 되는 그런 셈이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례가 없고 그동안 10년 주기로 권력 교체해온 걸 완전히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 반발이 없나요? 이게 중국 인터넷 포털 바이두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관영 언론 신화통신이 이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자마자 이민, 출국 뭐 이런 단어의 검색 빈도가 평소에 2배에서 10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어허. 네티즌들은 특히 중국이 북한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표하면서 인터넷 공간에 좀 자조적인 이런 표현들을 쭉 쓰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정부의 비판적인 지식인 및 학자들도 짐바브웨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이연임 뭐 이런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면서 인터넷 통제에 지금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이제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이 이제 23일에 제기가 됐는데 이것을 허용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교조는 지난 정권에서 법의 노조가 된 바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 무단 결근 사태 등 새학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전향적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역들은 어때요? 서울 이외에도 충북, 충남, 강원, 경남 등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 휴직을 승인을 한 상태고요. 경기, 대구, 인천, 부산, 울산 등의 5개 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휴직 불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아하. 이 중에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달에 노조 전임자로 징계 대상이 됐다가 유보된 교사가 올해도 전임을 맡기로 하니까 지난 22일 날 징계의 출석을 통지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난 12일에 교육부가 이제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불허한다. 이 방침을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먼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경우에도 일선교육청에서 휴직을 허가한 거에 대해서 교육부는 일단 자진 취소를 요구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실제로 전남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교육부의 방침이 알려지고 나서 좀 휴직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 전남하고 세종이요? 그렇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교육청이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직 방침이 없는 상태인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 경우에 직권으로 휴직을 취소하거나 직권 면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논란이 지방선거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역마다 제각각이고 교육부의 입장도 조금 어정쩡한 상태.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깔끔하게 정교조의 법적 문제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패배했습니다만 이 올림픽의 여운이 아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우리 젊은 영웅들 덕분에 참 온 국민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골라본 노래입니다. 펀의 We Are Young. 서지현 검사가 자신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째입니다. 그 이후에 가려져 있던 각 분야에서 미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바로 오늘까지도 그 고발과 증언 또 응원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 한 달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성폭력 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을 연결합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이야기해왔지만 아직은 안 알려졌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양적으로 그리고 또 질적으로 등장을 해서요. 이제까지와는 더 없는 전 국민의 교육과 또 다시 돌아보기 이런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인 줄 몰랐다라는 반응과 터질 것이 드디어 터졌다라는 반응. 우리 김혜정 부소장은 어느 쪽이십니까? 네, 저도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성폭력 상담소에 있다 보니까요. 네. 많은 유명인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그리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문화예술계 인사들, 저희 상담소에서는 많이 접수되고 있었고, 상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터질 것이 터졌구나. 이제는 피해자들이 힘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은 특정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룬 명망가들을 한편에서 보면 아예 저런 분이 그럴 리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폭력 상담소는 그런 분들이 저지른 성폭력의 사례들을 그동안 쭉 알고 있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인재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을 선정하고 또 그들을 임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한 적이 있는가? 예. 혹은 어떤 성차별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가 제대로 공식적으로 기준이 된 적이 이제까지 잘 없었어요. 정부만 보더라도 학력 논문 위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전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 왜 성폭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말할 만하지 않다. 그거는 조금 알아보기가 좀 그렇다라든지 공식화되지 않는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는 미투 운동 이후로는 이 기준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고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 진보 진영으로 분리되던 분들 내에서 이런 폭로가 이어지는 것에 큰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여성 인권은 정말 진영을 뛰어넘어서 무차별적으로 무시되어 왔구나. 이런 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진보 인사들이라든지 개혁적인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여성 비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 제기되었을 때, 이 사람은 진보적인 인사고, 이 사람은 사회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인물인데, 이때가 이제 기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반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더 성찰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을 음해하려는 거 아니냐. 이 사람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 사람 다른 면모에서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면을 굳이 밝히면서 이 사람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렇게 가면은 피해자들은 그러면 진보 인사들에게는 이런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건가? 이것을 성폭력이 있었다고 말하는 나의 잘못인가? 그러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진실인가? 하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 진보 진영이 전혀 그 구분이 없더라.
네, 이제까지 진보 안에서는 많은 말하기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들, 그리고 처리 절차들을 채택한 집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보 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력을 해왔다, 더 앞으로 노력할 거다라는 방향이 필요한 거지. 지금 진보 진영 안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 해왔던 노력보다도 못한 퇴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어준 씨가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공작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 이건 정말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떤 정치 공학이 한국 사회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분석하는 일이 그분의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분석이나 흐름에 대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발언이 앞으로 나올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분명히 그 입막음이라든지 그 피해자가 정말 어떤 의도로 했는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고 그 발언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진술의 실체적인 진실을 많이 그 격감시키고 가치를 절하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많이 우려가 되고요. 이제까지도 진보 진영 안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주로 유명인 위주로 폭로가 이루어지고 또 언론도 거기에만 관심 갖고 하지만 사실 수없이 많은 그 조그만 조직 내의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이 없어지는 식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예,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많은 이 흐름에 이 피해자들이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고 이거 돌아봐야겠다. 이대로 버티면 안 되는 거다. 이건 변화다라고 감지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고발되는 거 아닌가? 내 사건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많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조직들에 대해서 이것을 본인의 문제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 미투 운동의 이 힘은 작은 조직들에서도 분명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차원에서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획기적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일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신다거나 계획을 갖고 계시다거나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저희 같은 전문 상담소들 그리고 여성가족부 같은 이제 여성 관련된 일을 다룬다는 정부 부처 그리고 피해자와 이제 일부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 이렇게 약간 전문가들 그룹 위주로 이 성폭력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되고 이렇게 왔지만은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시거든요. 내가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내가 피해자 옆에 있었는지 가해자 근처에 있었는지 어떤 묵인을 해왔던 사람인지를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관련 있는 일이다. 하는 게 성폭력의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인으로서 또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그 사회 현장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그동안 뭘 해왔는가 모두가 돌아봅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이미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네. 성폭력 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